방위사업청은 뭔가 이게 그 방산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은 뭐 하는 곳이에요?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속에서 이제 방사청의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K방산이라는 이제 명찰을 들고 이제 해외에 나가시면 진짜 정말 좋아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K-팝, K 콘텐츠, K-푸드, K-푸드, 또 뭐가 있을까요? K-방산. 방산.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산 전문가를 모셨죠. 그래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위산업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잖아요. 무기 되게 잘 아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 부르고 했는데 사실 진짜 이분을 빼놓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방산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종건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뵙기 힘든 분 아닙니까? 참 어디 가서 눈 마주치면 피해가고 싶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워낙 지금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이분 모셔달라. 뭐 방위산업 뭐 기업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뭐 이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이 뭐 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장님을 모시고 K방산이 진짜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슈들도 좀 다뤄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안보와 그리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순일 취재팀장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근데 저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방위사업청은 뭔가 이게 그 방산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뭐에 필요한 곳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방위사업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일단 방사청의 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전력화해 주는 일을 뭐 전력 증강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전력 증강 사업. 전력 증강.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 증강의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게 좋습니다. 맞아요. 방위사업청 하는 일만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 그 속에서 이제 방사청의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무기의 사용자 수요자는 군이잖아요. 그럼 군의 입장에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싸울 거야. 싸우는 개념, 뭐 영어로 얘기하면 how to fight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즉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미 갖춰진 능력도 있고 부족한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능력 중에서 그 능력을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무기라고 하면 나는 이런 무기가 필요해. 그래서 군에서 소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무기와 관련해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무기는 최소한 앞으로 몇 년도 전까지 나와야 돼. 전력과 시기가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그 무기가 갖는 스펙,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작전 운영 성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펙이 나와야 사실은 그 무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스펙을 보잖아요. 그다음에 그 무기를 과연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 운영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 거를 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그 소요 결정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전력화 시기, 그다음에 무기의 스펙, 그다음에 그 무기에 대한 운영 개념 이런 것들이 주가 된 소요가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소요가 결정이 되면 다음 방사청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소요에 기초해서 기반해서 방사청은 이 무기를 사주는 게 좋겠느냐, 즉 구매를 할 거냐.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구매할 거냐, 해외에서 구매할 것이냐. 또 아니면 이 무기는 없어.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연구 개발을 해서 군에 납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결정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은 진행을 하거든요.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획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사청에 사오든 개발을 하든 획득. 예. 그래서 이제 방사청에 한 1,600여 명 정도가 계시는데 네. 그런 일을 주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매는 나중에 얘기하고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소유가 결정된 어떤 무기와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기술 기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식별된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무기 체계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R&D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이 저희가 방위력 개선비로 쓰는 예산이 한 17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17조 네. 6천억. 예. 그 중에서 R&D와 관련된 예산이 네. 한 4.6조 원 되거든요. 아, 4.6. 4분의 1 정도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군에서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무기 개발과 관련된 R&D도 하지만 아직 소요는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어떤 무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술도 개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R&D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R&D와 관련된 역할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든 구매를 하든 그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방산업체예요. 예. 뭐 우리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는 업체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현대 로템, 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오션, 뭐 이런. 그렇죠. 뭐 LIG 넥스원, 예, LIG 뭐 넥스원. 하나 오션, 네. 뭐 HD, 현대중공업 예, 등 예.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체계를 종합하는 체계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하에 뭐 부품 만들고 구성품 만드는 많은 협력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해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사업 지원, 경영 지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 주는 역할. 크게 얘기하면 방위산업 육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방사청에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네. 최근에 수출하잖아요. 네. 이 수출과 관련된 업무도 마찬가지 업체가 그 국가에 가서 마케팅은 하지만 네. 결국은 무기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건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사청이 어떻게 보면 정부를 대표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증, 신뢰, 촉진, 담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요는 군에서 결정이 되고 네. 그것을 획득하는 업무가 방위사업청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매든 연구개발이든 방사청에서 하는데 특히 연구개발 관련해서 R&D잖아요. 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방사청이고 그 예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나 우리 기술품질원, 기품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조직을 관리하면서 그런 그 R&D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무기 체계들을 만드는 방위 산업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그다음에 이런 방산 진흥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무기를 수출하는 것 이것이 방사청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K방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불닭볶음면이 크게 이슈가 될 즈음에 네. 그 삼양의 김정수 부회장님을 모시고서 그렇죠. 근데 진짜 해외에서 잘 팔려요? 이거를 물어봤잖아요. 이미 수출 지표는 잘 나와 있는데 진짜? 왜? 잘 안 믿겼죠. 그거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때? 그러니까 지금 방사는 더 심해. 우리가 만져본 적도 없는 무기인데 숫자는 엄청 커. 그러니까요. 뭐 하면 줘야.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한국 거를 왜 쓰지? 한국 걸?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정말 그 현장 네. 제일 그 엣지에서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평가를 받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을 또 이제 청장님이 좀 하시잖아요. 네. 청장님 진짜 K 방산이라는 이제 명찰을 들고 이제 해외에 나가시면 진짜 정말 좋아해요? 아, 그거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만큼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파리 올림픽 전에 유로사툴이라는 엄청난 큰 네. 방산 전시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방산 전시회를 카덱스를 했었고 네. 또 뭐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방산 전시회가 그 개최되는 지역이 통상 비행장 같이 넓은 지역 또 아니면 우리 네. 킨텍스 같이 네. 그렇게 전시 전용 공간에서 하거든요. 유로사토리도 그런 그 제한된 공간에서 했어요. 네. 그 제가 하루에 거의 2만 보 이상을 걸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네. 얘기하고 상담하고 면담하고 하는 시간들인데도 그만큼 저를 찾는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진짜 멀리까지 돌아다니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손님 맞는 데만 2만 보. 그렇습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가서 그들의 물건도 봐주고 또 우리 부스에 오는 그러니까 한국 부스에 오는 업체 부스에 오는 사람들한테 업체 설명을 다 하죠. 네. 그렇지만 또 청장이 가서 추가적으로 있어 주셔야 그렇죠. K2 전차가 이래서 좋습니다. 네. K9 이래서 좋습니다. 뭐 성능보다는 성능의 업체에서 다 설명을 하니까 네. 대한민국 방산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우리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예 방산 전시회 가기 전에 저랑 미팅 스케줄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진짜 분 단위로 쪼개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가 믿겠어요? 2만 보를. 저도 몰랐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 끝날 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무기체계가 좋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시회 가보면 아마 그 나라 이름을 안 쓰고 그 회사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전시된 무기를 놓고 한국 걸 고르라고 하면 아마 10명이면 9명 이상 다 한국 거를 가장 좋다고 볼 거예요. 스펙만 놓고 골랐을 때. 디자인이나 네. 그다음에 거기에 성능, 제시된 성능 이런 거 다 봤을 때 대한민국이 최고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물론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업체의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무기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한국 무기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를 소비자, 그러니까 네. 소비자는 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해외 국가 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요즘에 자동차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중국 자동차, 한국 자동차 비교하면은 뭐 중국 전기차가 요즘 뭐 800km 갑니다. 스펙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타봤을 때의 어떤 차이점을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네. 뭐 일부 사용해보고 나서 네. 만족하면 확신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무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외국에서 그 고위직들 네. 아니면 이 무기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대부분 우리 업체를 많이 가요. 네. 그다음에 그 무기를 운용하는 그 기동이나 네. 화력 시범 하는 데를 보여줘요. 네.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보면 스펙은 다 비슷해요. 뭐 우리 거나 미국 거나 네. 또 뭐 영국 거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기동을 하면서 사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스펙에 있는 대로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됩니까? 다른 나라도 될 수 있죠. 당연히. 네. 네. 그러면 우리 걸 가지고 현지에서 시험을 해보자고 그래요. 예를 들면 네. K9 자주포가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10개국이 이제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루마니아 포함해서 우리가 저기 핀란드 아주 춥잖아요. 네. 한겨울에 가서 사격을 해봤어요. 네. 정말 잘 돼요. 이집트 얼마나 더워요? 네. 그 사막에 가서 사격을 해봤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즉 명중을 하고 네. 전혀 무리가 없어요. 또 인도의 고산지대 가서 사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9 유저들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수입해서 사가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K9 최고라고 그런 입소문들이 많이 나요. 동호회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네.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시범을 통해서 우리의 1차적으로 능력을 보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해 본 나라의 여러 입소문
근데 사실 방위산업을 보면서 분석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성능만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무기라는 그러니까 게. 군인 입장에서는 진짜 내 목숨이 달려 있고 우리 부대의 목숨이 달려 있고 우리 국가의 안위에 달려 있으니까 성능을 제일 중시하겠지만 사실 방위산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음모론처럼 뭐 군산복합체 뭐 이런 거 막 음모론만 해갖고 어느 국가의 뭘 위해서 뭐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왜 음모론으로 도냐. 그거는 뭔가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꼭 그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안보적인 이유라든지 국가 간의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분명히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적국에서 무기를 사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그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수출을 좀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폴란드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기 좋은 거는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그 제품 외적인 부분에서의 그 어떤 에피소드라 그럴까? 아니면 요인이라 그럴까?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청장된 지 8개월 됐잖아요. 폴란드는 2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의 주요 지휘자들 공식적으로 본 건 총 4번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폴란드가 아시는 것처럼 왜 안쓰럽지 벌써? 왜 비슷하다는데 안쓰럽지? 그러니까 독일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 일본 사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폴란드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폴란드하고 총 440억 불의 계약을 체결한 게 2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야, 이거 조금 뭔가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색안경 정도가 아니라 폴란드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거의 진짜 뒤집어 엎을 거다라는 정도 분위기까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그 구성된 정부에서 주요 지휘자들이 이제 국방부 차관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4월 달에 한국에 온 거죠. 제가 2월 18일 날 취임했거든요. 2달 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손님들을 맡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22년에 전 정권에서 계약한 것들이 정말 괜찮은 거야. 문제가 없는 거냐. 정말 한국 무기의 그런 실체, 한국 방산업체의 실체, 정말 우리가 이 무기를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그다음에 원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 충족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오기 전에 무기에 대해서 다 서베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에 면담을 접견을 하는데 이게 양쪽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청장 경험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무기체계 우수성을 설명해봐 이미 다 알고 왔을 텐데 그럼 되게 겉도는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죠. 통상 이제 청장이 면담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접견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요. 근데 쭉 보다가 제가 폴란드 국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나라 노래. 우리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것처럼. 그래서 제가 회의장으로 가면서 계속 유튜브로 그 폴란드 국가를 들었어요. 근데 약간 군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보면 폴란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떠한 외적들이 우리를 침략해도 우리는 손에 든 칼로 되찾으리. 국가의 그런 이게 1절 가사예요. 거기도 한이 맺힌 역사 험난한가 보다. 그러니까. 후렴에 전진하라 전진하라 돔 브로브스키요. 사람 이름이에요. 돔 브로브스키. 이탈리아에서 폴란드까지 그대의 지도 아래서 우리 국민들은 단결하리. 이게 1절 가사거든요. 이게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 나폴레옹 시대 때 폴란드 국가가 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방인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요. 이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폴란드가 이제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다음에 프로이센한테 이렇게 삼국 분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프랑스 군의
일부러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폴란드 출신으로 군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때 장군이 사령관이 이 돈 브로브스키예요. 우리로 말하면 네. 국가 1절에 나오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폴란드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는 가까이 있고 다음은 더 멀리에 자기 본국인 폴란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에 한정하지 말고 폴란드까지 가서 독립하자. 막 이런 노래가 이제 막 국가구나. 네,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군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군인이었잖아요. 네. 되게 막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담장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네. 제가 딱 일어서서 이 가사를 쭉 읊었어요. 이제 시간상 1절만 쫙 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하고 우리는 너무나 똑같다. 비록 우리가 유럽하고 아시아에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네. 역사적인 건 너무 똑같다. 너희들 그리고 70년 전에 우리가 이제 6.25가 있었잖아요. 네. 걔들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러시아 그렇죠. 사이에서 네. 많이 폐허가 됐거든요. 네. 우리가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이 자리도 70년 전에는 폐허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같이 경제 발전하고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기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두 나라가 신뢰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냐. 너희들이 네. 이거 한번 쓰게 되면 앞으로 몇십 년을 쓸 건데 네.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너희 국가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공감대, 감정을 좀 자극을 했죠. 근데 사실 진짜 방위 산업은 이게 물건 팔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런 정도의 친밀감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일개 기업에서 그냥 장사하듯이 할 수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멋있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문제제기 나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FA50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물건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비 불량이 있어서 가동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 무장이 없어서 이게 전투기용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식의 그 문제 제기들도 좀 폴란드 언론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좀 나오던데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청장님이 뭔가 그 외교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떤 친밀감 이런 걸 통해서 됐을 때 전제 조건은 품질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FA50 항공기를 총 48대 수출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미 12대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23년도에, 22년도에 계약하고 1년 만에 12대를 보내줬어요. 네. 그것도 진짜 신기해. 잠깐만. 1년 만에 12대가 네,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구나. 갔는데 네. 사실은 언론에서 막 보도된 것처럼 뭐 엄청난 컴플레인 없었어요. 단지 저도 이제 그 FA50이 있는 그 폴란드 민스크 기지를 갔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마 나토도 공군들 가동률 한 70% 보거든요. 네. 아마 우리나라도 한 75% 정도 볼 거예요. 네. 그러면 뭐 12대 75%면 한 9대 정도 네, 운영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전엔 조금 수리부속 등이 제때 못 가서 네. 가동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국감 때 확인했을 때는 12대 중에 11대가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수리부속이 좀 통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늦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차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워닝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고쳐지기 전까지는 차를 운행할 때 좀 찜찜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 부품이 있지만 그 하나가 작은 부품이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차를 운행을 자제를 하는 것처럼 네. 항공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항공기 자체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기계다 보니까 부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서 어느 하나가 조금 이상이 있어. 그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 한국 같으면 우리 뭐 카이가 저쪽에 그 사천에 있잖아요. 그럼 갔다가 끼면 비행기지 가까웠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유럽에 있고 통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시기에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0월 국군의 날 때 카덱스 할 때 폴란드 국방차관이 왔었어요. 네. 그 카이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대안을 설명을 해줬고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폴란드에 가서 주요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카이 대표님하고 우리 방위사업청의 본부장이 네. 직접 가서 다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런 통관 절차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조치를 취했고 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안 거는 이게 뭐 항공기도 아니고 네. 예. 원래 이제 무장도 그 계약을 할 때 폴란드의 선택이에요. 나는 항공기 48대, 네. 그다음에 무장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FA-50에 사용되는 무장이 미국산이에요. 미국산? 네. 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네, 미국산 무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미국한테 사서 네. 그 항공기에 결합을 해야 돼요. 네. 체계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항공기를 사지만 무장은 미국 걸 사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무장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항공기만 파는 걸로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단지 12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36대에 폴란드가 미국 무장을 사면 네. 그것을 통합하는 건 또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계약을 한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문제가 없는 거죠. 아, 12대는 일단 들어가는 거였고 네. 그 다음 거는 미국 거 무기 갖고 오면은 조립해서 줄게. 체계 통합이죠. 체계 통합.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갖고 왔을 때 네. 우리 안에 시스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일부 통합을 해준다. 이게 계약서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적으로 이행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카이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언론에서 봤던 그 무기가 없다 그 얘기는 앞에 들어간 12대를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비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그런 부품들이 통관하는 절차의 문제고 네.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이미 다 협의를 했고 우리가 약속을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무장과 관련돼서는 아까 계약한 대로 체계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주는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단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네. 그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좀 지원 사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원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네. 미국이랑 친하니까 좀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말을 이렇게 서운하게 해야 되나? 그러게. 이런 거 왜 무장이 없습니까? KH-50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 FA-50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같잖아요. 네. 그냥 뭐 잘 좀 해주십시오. 무기 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좋았을 건데. 애들이 모양 빠지잖아요. FA-50에 대해서 또 현지에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사실 네.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확대되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까 그 K9처럼 입소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저희들 신경 쓰는 부분이고 팩트는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길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우리 방사청장님이 그 세부 계약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저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관심이 되게 높다 보니까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디죠? 하나오션이 먼저 들어갔죠. 하나오션이 실제 그 MRO에 들어갔죠. 네. 우리 K 방사는 미국 땅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겁니까?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방산 수출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폴란드, 루마니아, 네. 그러니까 유럽, 동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네.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 이집트, 또 중남미 보면 페루 이 정도 네. 떠오르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나라, 또 뭐 위협을 관리하는 나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시장이 큰 거죠. 근데 미국은 자기 무기 체계를 쉽게 얘기하면 남의 손을 빌려서 정비를 하거나 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잘 사질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대서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하다 보면 많은 무기들을 계속 운영 유지하려고 하면 네.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즉 미국의 업체에 의해서만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무기들이 다시 본토로 가거나 네. 아니면 그 기지가 있는 뭐 일본이나 하와이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비용도 많이 소모되고 그다음에 그 전력이 빠져나감으로써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우방들, 동맹국한테 이것을 이제 맡기기 시작하겠다고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MRO인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뭐 큰 함정,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까지 다 하고 이미 운영 유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술은 뭐 당연히 세계 1, 2 다툴 수 있고요. 잠수함도 3,000톤급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해외 전력 투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지 역할하는 것이 함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함정 분야를 MR로 맡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일단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과 네. 하나오션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일단 미국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군수 지원함을 네.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군수 지원함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 욕심은 실제 전투 함정도 MRO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함정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항공기 네. 그들이 만든 항공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MRO까지요? 예, 예, 예. 항공기에는 이제 전투기, 네. 그다음에 헬기 네.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저 갑자기 항공기 얘기하니까 네. 청장님 왜요? 아니 청장님 오셨을 때 물어보지 언제 물어보겠어? 네네. KF-21. 네. 예. 아니 인도네시아랑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뭐 네. 사실 보니까 뭐 기술 협력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뭐 기술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우리나라가 만드는 건데 그게 그쪽 내기로 한 돈이 한 1조 6천억 되던 네, 거를 그다음 돈 띄어가지고 계속 안 주고 막 버티다가 그렇죠. 이번에 1조 원 깎아준다는 얘기가 좀 있어갖고 이거 우리 깎아주는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이슈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왜 그 인도네시아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예. 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게? 사실 이제 처음에 KF-21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게 이제 아직 안 해본 사업이잖아요. 네. 전투기 만드는 게 잘 쉽지 않잖아요. 사실 리스크도 있고 네. 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완화하는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같이 하겠다고 한 거고 대신 인도네시아가 같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KF-21과 관련돼서는 지분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60%, 네. 그다음에 카이가 20%,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가 20% 내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1조 6천억을 내기로 했는데 네. 아마 내부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미루고 하다가 올 봄에 야,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6천억이다. 네. 대신 6천억만 낼 테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원래 1조 6천억 원어치의 가치를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기술을 이제 막 개발하면서 얻은 지식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면 시제기를 만들잖아요. 네. 시제기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1조 6천억 원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항공기는 26년도에 개발이 끝나거든요. 네. 26년도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우리한테 분담금 낸 액수 범위 내에서 네. 가치 이전을 다시 판단해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이런 기술 저런 기술 그다음에 시제기 포함해서 1조 6천억 원어치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분담금이 줄었으니까 네. 비례해서 인도네시아로 넘겨줄 가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총장님 근데 말씀은 알겠어요. 공동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다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기로 이 결과물을 나눌 때도 낸 거를 조금 냈으니까 그렇죠. 조금만큼만 줄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치사하다는 거지. 주기로 해놓고서 왜 안 주고 그 시간을 이렇게 끌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네. 그 꼭 인도네시아랑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우리 거 무기체계 많이 수입해 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KF-21을 같이 할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48대를 네. 걔들을 수출하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48대예요? 네. 이거는 1조 6천억이랑 별개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네. 48대를 자기들이 KF-21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형이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48대를 수입해 가겠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KF-21이 사실은 수출이 돼야 다른 나라도 네.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FA50도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었거든요. 또 아직도 또 수출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동남아시아 큰 거점으로 보고 있어요. 엄청 큰 나라죠. 인도네시아. 네. 그래서 거기 뭐 자원도 많고 네.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이 고까지 뭐 얼마 그냥 단절해버리지 손절해버리지 기분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크게 국가 이익을 고려한다고 전략적으로 하면 봤을 때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그렇게 같이 끌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근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우리 전 세계에서 특히 인도 태평양 이쪽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목 뻣뻣하게 세우고 원래 1조 6천억 하기로 했었는데 6천억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런 식인 건지 뭐 대신 1조 6천억 원치는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아닌 거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여러 분야 교류를 하잖아요. 예. 뭐 외교부든 산업부든 그다음에 여러 파트에서 그 나라에 대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네. 충분히 이 나라는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판단됐기 때문에 비록 1조 6천억 원에서 1조가 안 들어와서 우리 돈을 네. 새로 이제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정도 신뢰는 있다. 왜냐하면 또 아까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야, 그 48대도 나중에 배째라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아마 대한민국을 그런 상대로 보지 않을까. 아마 그건 국가 간에 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잘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이 자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 이럴 때 그냥 다 물어보려고. 네. KDDX. 이거는 진짜 답변 주실 수 있을까? 이게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데 사건의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이래저래 있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옛날에 네. 이 KDDX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군사 비리 유출, 네. 군사 비밀 네. 유출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서여기를 자격이 있냐 없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 네. 그 문제를 하나오션이 이쪽에다가 이제 그 고소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사이즈가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KDDX 사업을 이제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를 두고서 둘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건을 근데 되게 정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네. KDDX 사업이 어떤 사안인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방안이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이제 KDDX는 이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라고 하는데 비용적으로도 물론 뭐 한 7조가 넘는 돈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하면 이제 배는 통상 함정은 기본 설계를 먼저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초로 상세 설계를 하고 선도함 첫 번째 배를 만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속함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이 했어요. 네. 기본 설계를. 예, 기본 설계를. 그래서 작년에 잠정 전투용 합격이 됐어요. 네. 잠정 전투용 합격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세 설계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기본 설계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수의 계약을 했어요. 네, 수의 계약으로. 왜냐하면 어떤 무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3년여 걸렸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을 왜냐하면 이 무기가 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배 여러 가지 무장이나 네. 뭐 센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예.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본 사람이 상세 설계를 해야 그야말로 배를 제대로 만들 수 네.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 이제 이슈가 생긴 게 뭐냐면 18년도 그때 이제
지금의 방첩사가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을 네. 쉽게 가면 이제 조사를 들어갔죠. 네. 근데 이제 막 그 서버에 많은 비밀이 군사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막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본 설계를 그 20년도에 현대중공업이랑 계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받아서 막 그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벌점을 주도록 제도화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도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형을 확정을 받아서 네. 그럴 때는 감점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형을 확정받으면 감점.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조사 단계다 보니까 형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점을 줄 수 없었잖아요. 네. 이제 그 상태로 쭉 현재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어쨌든 뭐 22년도에 그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이제 그 형이 확정이 돼서 네, 그렇죠. 보안 감점 마이너스 1.8점을 현대가 이제 받게 됐어요. 네. 그 이제 유효 기한이 3년이에요. 22년도 11월에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네. 25년 내년 11월 달까지 모든 현대중공업이 입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보안 감점 마이너스 1.8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기본 설계를 19년도에 이제 그 제안서를 평가할 때 이제 그때 당시로는 조사만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감점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규정상으로는. 예. 근데 그때 두 회사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한 점수 차이가 0.056점인가 그래요. 0.056이요? 그럼 1.8점 만약에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 큰 당락이 그냥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됐으면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안 되죠. 근데 규정상으로는 형이 확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방사청에서는 사실은 규정대로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야 그러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확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 방사청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각에서는 네.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사기밀을 훔쳐서 활용했으니까 너희들은 부도덕한 업체야. 네. 이 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현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그것이 결정될 때는 규정상의 아까 보안감점 적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방사청은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기본 설계를 했고 또 기본 설계를 하는 업체가 상세 설계를 하도록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나름대로 이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은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수의 계획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너희는 부도덕한데 뭔 소리냐. 국가계약법상 경쟁 원칙이 맞는데 그럼 경쟁을 계약을 해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그 당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배를 만드는 그 리스크가 없이 기본 설계를 잘 활용해서 상세 설계에 들어가야 네. 나중에 배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잘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패턴대로 하자고 하면 네. 전력화시키나 상세함이나 상세 설계나 선도함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 회사가 도덕적 이슈가 있는데 네. 국민들이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사 결과 나오고 그때 봐서 하겠다? 근데 좀 완전하지 않더라도 네. 청 입장에서는 결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할지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하고 네.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이제 국민들이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투명하고 절차대로 하고 그래서 공개를 해서 정말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것이 최선이구나.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따라줘야죠. 네. 그렇지 않고 또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업은 못 가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한테 피해가 돼요? 사용자인 군이 네. 북한위협에 대비 못하게 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방산업체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업체는 승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청장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의사결정을 미루시는 게 근데 그러진 않으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되게 보이셨던 거고 그리고 요새 시장에서 좀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가 어차피 개념 설계 쪽은 대우조선에서 옛날에 했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상세 설계할 때 좀 같이 좀 하고 만들 때도 좀 같이 만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건가요? 여러 개의 대안을 저희가 검토 안 했겠습니까? 진짜 뭐 수익계약, 경쟁, 아까 공동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상적인 건 같이 협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력을 많이 갖거나 분명히 어딘가 주가 돼야 되고 어딘 보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개 업체가 이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기술 개발한 걸 설계한 걸 가지고 나중에 상세함을 또 설계할 때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지분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적인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이상적으로는 뭐 같이 협의해서 하자라고 하면 또 담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고민할 때 우리 그 법무적으로 이렇게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또 약간 넘어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하나의 이제 검토를 해봤던 그런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모든 걸 열어놓고 저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정이든 하는 것이 늦은 결정보다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참 국익과 이 국익은 여러 가지 포함되는 거죠. 방산업체의 어떤 그 생태계,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영향성,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전력화를 통한 어떤 위협 대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잘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골치가 아픈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사안이나 이런 이슈들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뿌리가 되는 그런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취재하다 들은 얘기들도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되게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정말 그동안 계속적으로 무기를 만들었던 그 산업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갑자기 무기를 진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저는 총장님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펙대로 나온다. 그게 스펙대로 나오는 게 힘들다. 그냥 보여지는 그런 팜플렛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었던 산업이 있다라는 거는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말 그 부품 하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협력 업체들, 공급망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건데 좀 그 K방산을 보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산업군들도 많이 만나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급망 관리도 또 방위산업청장의 역할이라고 또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느끼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세미나나 또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공급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보면 장비가 멀쩡한데 특정 부품이 없어서 장비가 기능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탄약도 없어서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방산업체도 피해를 보면 전방에서 막 전투를 하다가 오늘 수리 부속이 없어갖고 기능 발휘가 안 되면 얼마나 아까워. 비행기도 못 뜨고 전차도 못 움직이고 포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이 매우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MRO가 이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방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설계하잖아요. 네. 그냥 대만에는 TSMC에서 생산을 해요. 그렇죠. 우리 유도무기, 레이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 부분은 제 퍼센트 얘기하면 너무 속이 쓰려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 부분 다 수입이에요. 없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자동차 네,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뭐 차 신청하면 네. 얼마 걸린다 막 네. 이랬었잖아요. 근데 만약 이 반도체 없으면 또 이것이 다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외형적으로 좋은 무기가 있어도 능력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청장으로 취임하고 제가 처음 간 기업이 반도체 기업을 갔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현역에 있을 때 몰랐어요. 이런 것이 제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이 자체도 몰랐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읽은 책이 방사청장 와서 칩워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반도체 중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경기도에 뭐 업체를 갔어요. 한 10년간 이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한 800억 투자를 했는데 네.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다는 사람이 별로 네. 없죠. 거기에 계신 분들 다 삼성전자 이런 데서 근무하셨던 네. 막 박사급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KDDX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오. 근데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검증된 거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국산께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왜 썼냐. 리스크 관리가 안 되잖아요. 뇌물 받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기존의 그런 어떤 공급망의 것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체, 벤처기업들이 뛰어난 업체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이 이제 잘 되니까 실력 있는 민수업체들이 방산 진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물론 이렇게 중요성을 알고 오랜 동안 투자해온 데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술을 갖고도 사실은 바로 이렇게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정말 큰 체계 업체하고 잘 연결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종 금융 지원, 네. 그다음에 제도 지원, 경영 지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우리의 공급망 안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반대로 아까 우리가 수출을 여러 나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나라에서 현지화해서 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필요 없이 우리가 그걸 들여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망이 국내 방산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폴란드에도 공장이 있고 호주 질롱시에도 K9 공장이 있고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부품이나 장비를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네. 전쟁 지속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하면 짧은 기간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상황하에 가정하에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까지 1년, 2년 지나면 뭐 작은 게 하나 없어서 네.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이 엄청난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주지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부족한 분야가 없도록 해야 결국은 유사시에 우리 군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석종건 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현황을 굉장히 잘 꿰뚫고 계시고 그걸 또 설명을 잘 해주셔요. 근데 설명 진짜 설명을 사실 꿰뚫고 계시는 분들은 많아. 그러니까 꿰뚫고 계시니까 거기에 계시는데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근데 우리 방사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좀 무엇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아까 이제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죠. 네. 아까 이제 방사청의 역할이 획득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이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들을 적시에 획득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뭐 KDDX나 KF-21이 그런 획득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네. 이 갈등 관리를 잘 해줘야 군이 원하는 무기 체계들을 또 이렇게 적시해 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AI, 뭐 반도체, 뭐 드론, 우주 이런 건 다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뭐 R&D가 중요한데 이제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뭐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이런 만드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이제는 밖에서 더
군보다 앞선 기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술들을 국가적으로 잘 찾아서 관리해서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R&D와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결국은 수출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네. 이 수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 큰 거고 네. 비록 방산 분야지만 이 방산 협력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무기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잖아요. 폴란드 석박사 그 고급 인력들을 우리 카이스트에서 위탁 교육을 시켜요. 인적 교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또 폴란드의 산업을 또 발전시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문화 교류도 하고 할 거잖아요. 수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방산 수출이 또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표는 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위사업청이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전문 특화된 조직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 그다음에 국가 이익, 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1,600명의 직원이 청장과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좀 더 투명하게 네.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 방사청의 그런 그 능력 발휘 역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의 어떤 그 중점을 두고 방사청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문득 들었던 게 예전에 ESG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ESG에서 무기 쪽은 네. 소셜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하면 맞아요. 안 된다라고 네. 하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서 그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삶의 터전을 네. 지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소셜한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과거 좀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게 방위 산업을 무기와 뭔가 이렇게 좀 음지에서의 네. 거래, 뭐 폭력, 잔인함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뭔가 좀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네.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산업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되게 무섭고 말씀을 거의 안 하실 줄 알았던 방위산업청장님이 네. 이렇게 투명하게 방위산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신뢰를 네. 느끼고 아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의 큰 축으로서의 방위산업이 점점 성장해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종우 지사님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산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럼 뭐 잘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했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뭐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관심을 가졌었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 이 방위 산업을 수출한다는 거, 그러니까 방위 산업의 제품을 수출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동맹국들이 끈끈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방산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관심을 갖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방위사업청의 석종건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 참 도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석종건 청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